노비하면 주인집에 살면서 잔심부름하는 이런 사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노비가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비는 저 아래에 있는 솔거노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전체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이 됩니다. 공노비는 국가나 관청에 소속된 노비, 사노비는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고, 공노비 가운데 선상노비는 출퇴근하는 노비예요. 관청에 가서 일하고 퇴근하는 노비고, 납공노비는 집에서 일하면서 정해진 뭔가를 바치기만 하면 되는 노비입니다. 자, 사노비 가운데서도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에게 할당된 분량의 일을 하고 그걸 바치면 되는 노비예요. 이 사람들은 정해진 걸 바치고 남은 걸 자기 몫으로 할 수가 있었겠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외거노비는 재산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저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농경지, 토지였지만 노비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시대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노비인데 주인이 노비인 거예요. 아하. 자, 불쌍한 노비가 또 노비의 있었죠. 노비. 그런 게 있어요. 야. 노비인데 또 노비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평생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노비에게 혹시 복지 같은 건 없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요, 노비도 하늘이 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비에게도 직무 같은 출산 휴가가 있었는데요. 세종시대에 관청에서 일하는 공노비에게는 출산 시 130일의 휴가를 줬습니다. 남편 노비에게도 30일의 휴가가 주어져요. 지금보다 더 많지 않나요? 130일, 30일. 이게 이제 600여 년 전에 출산 육아 정책을 네, 핀 거예요. 괜찮네. 이게 세종 때부터 이랬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역시 세종은 위대한 왕이에요. 그리고 또 주인하고 따로 사는 외거노비, 그다음에 들어가 사는 입주노비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처럼 외거노비는 훨씬 자유로웠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1404년 태종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판서의 딸 내은이가 한양에 살고 있었는데 16살 때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과천에 농사를 짓고 있던 외거노비 실구지가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가씨, 우리가 살고 있는 과천으로 내려와서 같이 사시지요. 그랬더니 내은이가 내가 왜 내 집에 가느냐. 게다가 나는 지금 3년상을 치르고 있는 중이야. 이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비가 만일 안 오시면 나 농사 안 짓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이 내은이가 어쩔 수 없이 노비 집에 얹혀 살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주인을 협박해서 자기 집에 와서 살게 할 정도의 힘, 이런 게 외거노비한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네. 내은이가 과천으로 내려간 바로 그날 실구지의 처남이 내은이를 겁탈하는 일이 아이고. 있는 겁니다. 야, 그 당시에 이 노비의 위치에서 주인집 딸을 지금 겁탈을 했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거. 네, 대개 이런 일이 있으면 내은이가 쉬쉬하고 말을 못 하는데 내은이는 달랐어요. 관청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태종한테까지 보고가 됩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실구주와 처남을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실구지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하는 건데요. 내은이가 자기 처남의 아내가 되면 내은이의 재산이 처남의 재산이 되고 전부 우리 집안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마침 고려 말부터 14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이 있는데 노비 남자와 양인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는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실구제가 자기 처남을 통해서 자기 집안에 양인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노비냐에 따라서 아이의 신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였어요? 네, 고려 조선 초까지는 일천즉천이라고 해가지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노비면 무조건 노비가 되는 그런 법이 오랫동안 시행이 됐는데 태종 때 잠깐 이 법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노비 종부법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신분을 따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인이면 어머니가 노비여도 양인이 된다는 법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세종 때 다시 노비 종모법, 어머니 신분을 따르는 걸로 바꾸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노비가 재산이잖아요. 재산이니까 주인들은 재산 증식을 위해서 노비의 연애, 결혼을 부추기기도 했어요. 우리 집 여자 노비가 양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우리 집 노비가 되죠. 되잖아요. 네네. 자, 이래서 자기 여자 노비를 이용해서 재산을 불려나갑니다. 아유. 이야. 노비가 양반들한테 이게 재산이고 돈이 되는 거면 이게 무리하게 해서 노비를 늘리는 행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입니다. 노비를 둘러싼 스캔들 많이 있었는데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이 사건은요, 고려 조선 두 왕조에 걸친 아주 대단히 큰 노비 스캔들인데요. 고려 말에 김월룡이라는 사람이 함경도 함흥에 가서 김생이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아주 친해졌겠죠? 김월룡이 김생을 배신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친구의 가족과 재산을 전부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김월룡이 김생의 큰아들을 딱 가만히 살펴보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허송이라는 노비가 도망간 적이 있는데 내가 그 허송을 많이 닮았다. 너 혹시 그 허송 아들 아니야? 우리 집 노비의 자식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김생 집안 전체를 자기 노비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니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말 한마디에 안 됐겠죠. 이게 뭐 집안 전체가 노비가 네. 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됐습니다. 아하. 뭐야, 김월룡이 이게. 배경의 실력자 임견미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아유. 듬뿍 주고 뇌물이었구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잘 대해줬던 김생의 가족과 그의 노비를 전부 자기 노비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고려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이 사실이 발각되고 전부 조사를 하게 되고 원상복구시키게 되고 그래서 김생 집안이 다시 양인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됩니다. 자, 조선 건국이 된 다음에 김월룡의 아들 김도련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요. 김도련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안에 노비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한번 가졌던 이 노비를 되찾을 생각을 해요. 자, 누구에게 뇌물을 주면 될까? 조말생이라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자, 아주 탐관오리였는데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무려 426명 김생의 후손과 그 사람의 노비의 후손까지 모두 이 426명을 노비로 만드는데 이야. 성공합니다. 허허. 자, 엄청난 부를 불법적으로 얻게 된 거죠. 아니 김생 집안 사람들은 갑자기 또 노비가 된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데 이거 평생 또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아니죠. 그때 마침 우리 임금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아. 세종대왕이 이 사실을 알고 대대적인 조사를 명령했고 자, 그래서 김도련이 조말생을 비롯해서 모두 17명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자, 조선 최대 노비 로비 스캔들이 터진 거죠. 노비로비. 야, 근데 당시 노비의 가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 환산이 참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물가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지금 돈으로 1,000만 원 이상으로 봅니다. 자, 181구가 이때 뇌물로 주어졌거든요. 이거면 거의 200억 원이 뇌물로 쓰인 거예요. 결국 조말생은 물론이고 김도련에게서 뇌물을 받은 고위 관리들이 전부 파직되고 심한 사람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김도련에 의해서 노비가 된 사람들 당연히 모두 양민으로 풀렸고 김도련은 처벌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종이 아버지 태종 때의 원로 대신들을 전부 몰아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신하들을 좌우에 놓고 이것이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인데요. 이때부터 친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생 집안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려서 다행인데 그러면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입니까? 노비에서 어떻게 이렇게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었습니까? 노비가 신분에서 벗어날 합법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라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비라도 돈을 내면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걸 납속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실제로 해서 신분을 상승시킨 수봉이라고 하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자, 17세기 말에 경상도 단성면, 이게 산청군 단성면인데요. 여기 살던 노비 수봉이 국가에 돈을 내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서 김해김 씨라는 본관과 성씨를 갖고 평민 김수봉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들 때는 평민이 되고 손자 때는 주민이 되고 증손자 때가 되면 유학이라고 불리는 양반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요? 자, 노비에서 양반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200년이에요. 아하. 자, 이런 수봉이와 같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노비가 된 사람이 많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노비 우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노비가 사라진, 노비 없는 사회가 된 거군요. 근데 이렇게 재산이 있는 노비들은 가난한 자에게 또 베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두 번째 야사 속 이야기는요. 주인보다 돈 많은 재벌 노비 임복입니다. 이게 돼요? 네, 이 이야기도 야사를 재구성했고 그 야사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는 조선 성종 제위기 가난으로 아들을 잃은 노비 임복이 주인을 따라 먼 지방으로 길을 나서게 되는데요. 노비 운명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우연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관척지라. 땅이 생기는 건 좋긴 한데 아이 먼 곳까지 내가 무슨 수로 관리를 하나? 굳이 나설 필요는 없지. 노비들을 보내면 되지 않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뭔가 달라요. 나리, 절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아, 노비 임복이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황무지를 개간해서 외거 노비가 되면서 돈을 모으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임복이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되는 데 성공합니다. 마침 나라에 흉년이 들자 구휼미로 곡식 2,000석을 선뜻 내놨는데요. 성종이 임복을 갸륵하게 여겨서 해방시켜 주려고 고민을 합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노비는 재산이잖아요. 네. 임복의 주인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임복의 주인 김생원이 이 소식을 듣고 임복의 가족들을 빨리 팔아치우려고 합니다. 주인을 임복이 찾아가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설마 제 식솔들을 파시겠단 겁니까? 왜?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느냐? 네 놈은 내 종이란 말이다. 뭐가 아니 돼? 얼마면 되겠습니까? 뭐? 저와 제 식솔들 모두에서 몸값이 얼마면 속량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놈 자식이 이놈 놈인 것다. 한편까지요? 성냥? 이 전 재산을 줘도 못해줘 이 녀석아. 네가 무슨 성냥이야? 그리고 네 재산은 네가 죽으면 다 내 것인데.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결국에는 또 기속이 이렇게 되구나. 그렇죠. 노비니까. 지금 돈 많은 임복이 지금 돈을 낸다고 해도 김생원은 절대 노비 임복을 지금 풀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내와 자식들이 팔려나갈 상황이 되자 임복은 쌀 1,000석을 더 내놓고 자식들만이라도 면천시켜달라고 애원을 하는데요. 자, 과연 면천을 허락받았을까요? 함께 보시죠. 인간이 지켜야 할 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리를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하다. 도리를 알고 지킴에 양반과 노비의 구별이 어찌 있을 수 있겠으며 그 행동을 칭찬하는데 어찌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노비 임복의 행동은 그 어떤 선비나 학자의 견조도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것이다. 그 갸륵한 행동을 어여삐 여겨 상을 내린다. 노비 임복과 그 식솔들을 즉시 속량시켜 양인의 신분이 되게 하라. 야, 결국 양인이 되네요. 마그카옵니다, 전하! 야, 통 큰 기부로 노비에서 벗어난 임복. 실제 있었던 인물인가요? 네, 실제 인물입니다. 1485년 성종 16년에 흉년 들자 노비 임복이 쌀 2,000석을 내놔요. 성종이 임복의 소원을 부르니 내 아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성종은 이 소원을 들어주고 그 대신 공노비를 주인에게 주는 것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고 2,000석에 4명 너무 많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1,000석을 더 내놓고 모두 면천하는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당시 임복이 국가에 바친 쌀 3,000석은 지금으로 따지면 수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자, 노비가 재산을 소유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테니까 임복의 사례는 아주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야. 그 돈을 그렇게 나라에 기부하는 것도 그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그쵸. 텐데 인복 자체가 그릇이 큰 사람이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노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옛날 노비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가운데는 부유한 노비도 있었다. 둘째, 우리 중에는 양반만 있는 게 아니고 평민의 후손도 있고 노비의 후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우리 역사를 만든 것이다. 셋째, 지금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세상이니 서로 차별하지 말고 평화롭게 네. 지냅시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역사 속의 노비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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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